제가 회사 빚 해결하겠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가난가 무슨 돈으로 1200억을 갚겠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살 서은아예요. 오늘은 제가 시댁에서 가난하다고 개 취급받다가 쫓겨났는데 그 시댁이 망하게 생기니까 저한테 매달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속이 뻥 뚫리실 거예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는 시골 읍내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시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 손잡고 전국 땅이란 땅은 다 따라다녔거든요. 논두렁도 밟고 야산도 오르고 아버지가 이 땅은 몇 년 뒤에 오른다. 이 땅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걸 하나하나 알려주셨는데 그게 제 학교였어요. 집안 형편이 안 돼서 대학은 못 갔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아버지랑 같이 18년을 현장에서 뛰었으니까 그게 제 전부였죠. 근데 아버지가 8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떠나시면서 평생 전국 땅을 직접 밟으며 적은 노트 12권을 저한테 남기셨는데 거기에는 30년 동안 모은 땅값 변동이랑 개발 정보,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 노트가 너한테는 어떤 학벌보다 값질 거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장례식에 읍내 상인들이랑 인근 중개사분들이 오셔서 이 동네에서 서사장만큼 땅을 잘 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아버지 없이 혼자 남겨졌다는 게 너무 무거워서 장례 치르고 나서 한동안은 사무실 문도 못 열었어요. 그렇게 2년을 혼자 버티면서 아버지 사무실을 이어받아 작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인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한빛건설이라는 큰 건설회사 회장 아들 강준혁이었는데 이 사람이 재벌가 아들치고는 참 소탈해서 제 학벌이나 집안을 안 따지더라고요.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는데 여러분,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준혁이가 시어머니한테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한테 며느리 집안이 뭐 하는 집이냐고 물어서 시골에서 중개사 사무실을 했다고 했더니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반대했대요. 결국 준혁이가 이 결혼 안 되면 집을 나가겠다고 버텨서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허락한 거였는데 솔직히 그때부터 불길했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 오정숙이란 분이 하객들 앞에서는 웃었는데 대기실에서 저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시골 중개사 딸이 이 집안에 들어온다고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 옆에 준혁이가 서 있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결혼식 날인데 축하는 못 받을 망정 수모를 당하고 있으니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시어머니는 한빛건설 지분을 35% 가지고 있었는데 시아버지 되시는 회장님이 3년 전에 쓰러지셔서 요양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 위임장까지 합치면 51% 이결권을 시어머니 혼자 쥐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시어머니 말이 곧 법이었던 거죠. 신혼 첫날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가족 밥상에 안 앉히셨어요. 시댁 식구들이 큰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저만 부엌 한쪽 작은 상에서 따로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가난한 집안 며느리가 이 상에 앉으면 밥맛이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숟가락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날 밤에 준혁이한테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더니 어머니 성격을 아니까 처음에만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나아지는 건 없었고 오히려 제가 참을수록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이 됐어요. 첫 번째 추석이 왔는데 친척 30명이 넘게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에 못 들어오게 막고 부엌에서만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친척들한테 소개도 안 하셨어요. 나중에 큰 시누이가 새 며느리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보여줄 만한 며느리가 아니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추석에 유일하게 저한테 말을 건 사람이 있었는데 준혁이 형 준호 씨였어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하고 있는 저한테 와서 괜찮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웃었는데 전혀 괜찮지 않았죠. 준호 씨가 어머니가 좀 심하시다. 자기가 형수 편이니까 너무 힘들면 말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준호 씨 전 부인도 시어머니한테 똑같은 짓을 당해서 3년 만에 이혼한 거였어요. 준호 씨가 유독 저한테 따뜻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갈수록 심해져서 가족 모임 때마다 저를 구석에 세워놓고 심부름만 시켰고 제가 대화에 끼려고 하면 배운 게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말을 잘라버리셨어요. 결혼 1년 차에는 시댁 가족여행에서 저만 빠지라고 통보하셨는데 준혁이한테 왜 나만 빼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싫어하시니까 이번만 참아달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어머니 앞에서는 영원히 제 편이 안 되겠구나. 결혼 2년 차에 제가 임신을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기뻐하시기는커녕 가난한 피가 섞이면 애도 별 볼 일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한 달 뒤에 아이를 잃었어요. 병원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준혁이는 회사 일로 못 오고 시어머니는 연락조차 안 하셨어요. 여러분, 며느리가 아이를 잃었는데 전화 한 통이 없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냐면서 대놓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고 준혁이를 따로 불러서 매주 저 여자랑 사는 건 집안 망신이니 정리하라고 하셨대요. 결혼 3년 차 어느 날 준혁이가 퇴근하고 와서 어두운 얼굴로 앉더니 어머니가 이혼 안 하면 유산도 한 푼 안 주고 회사에서 자리도 없애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다는 거예요. 준혁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어머니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저는 그 3년 동안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걸 인정했어요. 남편이 끝까지 내 편이 안 된다는 것도요. 더 매달리지 않기로 하고 이혼에 동의했는데 시어머니가 내민 위자료가 고작 5천만 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정도면 가난뱅이한테는 큰 돈이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려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시댁을 나가는 날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 나와서 다시는 이 문턱 밟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캐리어 하나랑 아버지 감정노트 같은 가방만 들고 그 집을 나왔어요. 택시 안에서 아버지 노트 첫 페이지를 펼쳤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사무실 처음 열던 날 쓴 글이 있더라고요.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댁을 나온 다음 날 저는 위자료 5천만 원이 든 통장이랑 캐리어 하나 들고 서울 외곽에 원룸을 하나 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였는데 짐을 풀면서 내가 가진 게 이 돈이랑 아버지 노트 12권,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뿐이라는 현실이 확 와닿더라고요. 근데 시댁을 나오자마자 몸이 움직여진 게 아니었어요. 일주일 동안 방 안에서 거의 못 나왔거든요. 3년 동안 개취급받던 기억이 수시로 올라오는데 특히 아이를 잃고 병원에 혼자 있던 그 밤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못 잤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그냥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었죠. 일주일째 되던 날 밀린 빨래를 하려다가 캐리어 속에서 아버지 노트 12권이 나왔는데 한 권을 펼치니까 아버지의 깨알 같은 글씨로 땅값이랑 개발정보, 현장 스케치가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가진 무기는 이것밖에 없다. 이걸로 다시 시작하자. 그 생각이 또렷하게 들었거든요. 남은 돈 4,500만 원을 쪼개서 계산했어요. 사무실 보증금 1,500, 집기랑 컴퓨터 300, 나머지 2,700은 최소 6개월 생활비랑 운영비로 잡았는데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 외곽에 5평짜리 상가를 계약하고 서은감정이라는 간판을 걸었어요. 간판 다는 날 옆 가게 사장님인 중년 여자분이 나오시더니 젊은 여자가 혼자 뭘 하려고 하느냐고 물으시길래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했더니
이 동네에서는 안 된다, 곧 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처음 3개월 동안은 전화벨이 울리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의뢰가 없는 날에는 아버지 노트를 정리하면서 전국 땅 자료를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했어요. 지역별로 땅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개발 정보는 뭐가 있는지, 땅마다 특징이 뭔지를 다 정리했는데 이 작업을 3개월에 걸쳐서 끝냈거든요. 동시에 인근 중개사 사무실을 40군데 넘게 찾아다니면서 명함을 돌렸는데 대부분이 감정평가사도 아닌 사람한테 왜 맡기느냐면서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한 50대 중개사분이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혹시 서정수 사장 딸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더니 서 사장은 이 업계에서 전설이었다. 그분 딸이면 실력이 있을 거라면서 처음으로 명함을 받아주셨는데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남아있구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무실 연지 4개월째에 드디어 첫 의뢰가 들어왔어요. 아버지를 기억하시던 그 중개사분이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있는 땅 한 필지 가치를 봐달라고 하신 건데 저는 아버지 노트에서 그 지역 기록을 찾아서 대조하고 직접 현장까지 가서 의견서를 작성했거든요. 제가 산출한 가치가 다른 큰 회사 평가보다 20% 높았는데 3개월 뒤에 진짜로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제 감정이 맞았다는 게 증명됐어요. 그러니까 그 중개사분이 동료들한테 저를 추천하기 시작한 거죠. 참, 이 무렵에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준호 씨한테 듣고 알게 된 건데요. 제가 나간 지 2달 만에 시어머니가 준혁이 새 아내로 최서진이라는 여자를 밀어넣었대요. 강남 유복한 집안 출신의 유명 대학 경영학과 나온 30살 여자였는데 시어머니가 서진이를 옆에 앉히면서 이런 게 진짜 며느리라고 자랑했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쫓겨난 지 2달 만에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서진이 친정오빠 최태준이라는 사람이 투자 전문가라면서 시어머니한테 접근했대요. 강원도 해안가에 대형 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이라면서 이거만 성공하면 한빛건설이 업계 1위로 올라선다고 꼬셨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 집안이니까 믿고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데 이게 나중에 얼마나 큰 일을 터뜨리는지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오면 첫 의뢰 성공 이후에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면서 1년 차에 월 의뢰가 5건으로 늘었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 땅값을 제가 한번 보면 틀린 적이 없다는 소문이 업계에서 돌기 시작했거든요. 2년 차에는 첫 직원을 뽑았는데 부동산학과를 나오고도 취업이 안 돼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26살 수진이었어요. 이 친구가 성실하고 배움이 빨라서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것처럼 항상 직접 현장을 밟아라,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이런 걸 가르쳤거든요. 2년차 말에 전환점이 왔어요. 태성건설이라는 중견 건설회사 이사가 찾아와서 재개발 부지 5곳 자문을 맡아달라고 하셨는데 이 회사랑 연간 고정계약을 맺으면서 연 12억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뒤이어 건설회사 2곳에서 더 계약이 들어와서 서은감정이 직원 5명에 연매출 18억짜리 회사가 됐어요. 3년 차에 접어들면서 한솔 자산운용이라는 큰 투자회사 부동산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땅 관련 조사를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때 김도현이라는 팀장을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도현 씨가 한 번은 수도권에 있는 유휴부지 매입을 검토하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빛건설이 가지고 있는 수도권 땅들이 장부에 적힌 것보다 훨씬 저평가돼 있어서 사고 싶은데 한빛건설이 팔 생각이 없어서 접근을 못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때 전 시댁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넘겼는데 이 정보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3년 차 말에 도현 씨가 저한테 현장 감각이 큰 회사에도 없는 수준이라면서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어서 아버지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경험이 어떤 자격증보다 값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급한 건이 있으면 서은아한테 먼저 연락한다는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서은감정은 직원 탈명에 연매출 30억 원짜리 회사가 됐어요.
시댁에서 쫓겨날 때 5천만 원이랑 아버지 노트만 들고 나온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시댁에서 보낸 3년이 떠오를 때가 있었는데 밥장도 따로 받고 명절에 거실에도 못 들어가고 아이를 잃은 날에도 혼자였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가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시댁이랑 완전히 끊고 3년을 살았어요. 준혁이한테도 연락 안 했고 시댁에서도 저를 찾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사람들이랑 다시 얽힐 일이 평생 없을 줄 알았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시댁에서 벌어진 일부터 말씀드려야 해요. 이건 나중에 한빛건설 재무이사 박진수 씨한테 듣고 이사회 기록을 보고 나서 알게 된 건데요. 시어머니가 새며느리 서진이, 친정오빠 최태준이 가져온 강원도 해안가 리조트 개발 사업에 2천억을 투자한 거예요. 시아버지 위임장까지 합쳐서 51% 의결권을 시어머니 혼자 쥐고 있으니까 이사회를 그냥 밀어붙인 거죠. 그때 재무이사 진수 씨가 유일하게 반대했대요. 리조트 부지 매입가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고 인허가 서류도 일부가 확인이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 시어머니가 재무이사가 사업을 얼마나 안다고 그러냐면서 무시해버렸다더라고요. 부사장인 시어머니 남동생 정환 씨도 51% 의결권 앞에서 입을 못 열었대요. 근데 최태준이란 사람이 뭘 한 거냐면요. 리조트 개발 인허가를 받았다면서 서류를 냈는데 그게 전부 가짜였어요. 그리고 리조트 부지 땅을 살 때 실제 시세의 4배로 가격을 부풀려 놓고 그 차액을 자기가 만든 가짜 회사 3개로 빼돌린 거예요. 이렇게 빼돌린 돈이 800억이에요. 여러분, 800억이요. 1년 반이 지나도 리조트 공사가 시작이 안 되니까 회사 안에서 의심이 나오기 시작했고 진수 씨가 돈 흐름을 추적하다가 땅 매입 대금이 정체불명의 회사 3곳으로 들어간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이사회에 보고되면서 최태준 횡령이 드러났는데 글쎄 이 사람이 바로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린 거죠. 시어머니가 서진이를 불러서 오빠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다그쳤더니 서진이가 울면서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대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서 서진이까지 의심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다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횡령이 터지니까 거래은행에서 바로 대출금 1,200억을 갚으라고 통보한 거예요. 기한이 30일이었는데 회사의 현금은 300억밖에 없고 2천억 넣은 사업에서 800억이 빠져나간 상태니까 사실상 부도 직전이었죠. 여기서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왜 그랬냐면요. 준호 씨한테 나중에 들은 건데 시어머니가 은행 통보를 받고 나서 3주 동안 컨설팅 회사란 회사는 다 찾아다니면서 자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할 방법을 알아봤대요. 근데 회사 사정이 이 모양이니까 다들 거절하거나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30일 중에 27일을 허비한 거죠. 남은 기한이 딱 3일이었어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시댁 가족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 시어머니, 준혁이, 준호 씨, 부사장 정환 씨, 재무이사 진수 씨, 법무팀장 소라 씨가 다 모였는데 아무도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진수 씨가 자산을 팔려면 우리 땅이 실제로 얼마짜리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그걸 할 사람이 회사 안에 없다. 외부 전문가를 불러야 한다고 했대요. 그때 준호 씨가 부동산 컨설팅이면 은하영수가 그 일을 한다고 말한 거예요. 준호 씨가 업계 지인을 통해서 서은감정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바로 그 이름을 여기서 꺼내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남은 시간이 3일밖에 없는데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준호 씨가 업계 사람한테 서은감정 연락처를 알아내서 준혁이한테 줬고 그날 밤에 준혁이가 6년 만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기에 이름이 떴을 때 솔직히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전화에 결국 받았는데 준혁이가 다짜고짜 한빛건설이 부도 직전이라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는 6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돈 문제 생기니까 전화하는 거냐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준혁이가 또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울먹이면서 회사가 망하면 본사랑 협력업체 합쳐서 직원 3,000명이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솔직히 시댁이 어떻게 되든 저랑 상관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아무 잘못 없는 직원 3,000명이 하루아침에 실직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요, 솔직히 말하면 나를 가난뱅이라고 개 취급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실력이 뭔지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제가 며칠째 고민하는 걸 눈치채고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서 전 시댁 이야기는 안 하고 큰 자문건이 하나 들어올 수 있다고만 했는데 수진이가 우리가 못할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기울었어요. 저는 준혁이한테 다시 전화해서 조건을 내걸었어요. 한빛건설이 가지고 있는 땅 목록 전부, 최근 3년치 재무자료, 땅 매매 계약서 원본, 리조트 사업 관련 서류 전부를 넘기라고 했거든요. 이 자료 없으면 도울 수 없다고 못을 박았더니 준혁이가 그날 오후에 자료가 든 저장 장치랑 서류 박스 3개를 제 사무실로 직접 가져왔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사무실에서 퇴근을 안 했어요. 한빛건설이 전국에 가지고 있는 땅 47필지, 미분양 아파트 3개 단지, 상업용 건물 5동의 장부가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아버지 노트랑 제가 만든 자료를 대조했거든요. 특히 수도권 유휴 토지 12필지는 제가 3년간 그 인근 지역을 자문하면서 직접 현장을 밟아본 곳이라 시세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도 자발적으로 야근에 합류해서 같이 자료를 대조했는데 수진이가 밤새 일하면서 이 자산들 장부에 적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낮다. 실제 가치는 훨씬 높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판단이랑 정확히 같았어요. 이틀 밤을 꼬박 세우고 나서 결론이 나왔는데 장부에 1,200억이라고 적힌 자산들의 실제 가치가 3,600억이었어요. 3배요. 한빛건설이 수십 년 전에 산 땅들 가격을 산 그대로 장부에 적어놓고 한 번도 안 바꿨으니까 그런 거였죠. 근데 리조트 사업 서류를 보다가 심상치 않은 걸 발견한 거예요. 강원도 해안가 땅 8필지를 산 가격이 주변 시세의 3배에서 4배로 부풀려져 있었는데 아버지 노트에 그 지역 10년 전 시세가 적혀 있어서 대조해 보니까 정상적인 땅값 상승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가격이었거든요. 그 땅을 판 곳을 추적했더니 청해개발, 동해투자, 해솔부동산이라는 회사 3개였는데 등기부를 떼보니까 셋 다 리조트 사업 제한 시점에 만들어졌고 대표가 전부 최태준이랑 연결된 사람들이었어요. 최태준이 800억을 빼돌린 길이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서류를 더 파고들었더니 그 3개 회사 중에 해솔부동산이라는 곳, 감사 이름에 최서진, 그러니까 새 며느리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빛건설이 보관하고 있던 정산 서류에서 동해투자 대금을 받는 계좌 중에 서진이 개인 계좌번호가 있었어요. 서진이가 그냥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같이 한 거라는 증거였죠. 저는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한빛건설 자산의 실제 가치가 3,600억이라는 보고서, 또 하나는 최태준 횡령 경로랑 서진이 연결된 증거를 정리한 파일이었는데 두 번째 파일은 아직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제 손에 쥐고 있기로 했어요. 상환기한 3일 중에 이미 이틀을 자료 분석에 쓴 거니까 준혁이한테 내일 아침 본사에 전원 모아달라고 했어요. 다음날 아침 9시 한빛건설 본사에 들어섰는데 6년 만이었어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랑 큰 샹들리에는 그대로인데 직원들 얼굴에 공포가 가득하더라고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저를 몰라보고 어디서 오셨느냐고 물어서 서은감정 대표 서은하라고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5층에서 내리니까 복도에서 오래된 비서실 직원 한 명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6년 전에 이 복도를 지나갈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던 제가
지금은 외부 자문대표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저도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대회의실에 시어머니, 준혁이, 준호 씨, 부사장 정환 씨, 재무이사 진수 씨, 법무팀장 소라 씨가 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준혁이한테 이게 무슨 상황이냐, 왜 이 사람을 불렀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준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은하밖에 없다고 했는데 6년이 지나도 어머니 앞에서는 똑같더라고요. 제가 회의실 정면에 서서 말했어요. 제가 회사 빚 해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시면서 가난뱅이가 무슨 돈으로 1,200억을 갚겠느냐.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웃기는 건 마찬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사장 정환 씨까지 회사 사정도 모르는 외부인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면서 가세하더니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저를 비웃거나 의심하는 눈으로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근데 저는 웃기게도 그 시선들이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6년 전에는 그 눈빛들한테 짓눌렸는데 지금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재무이사 진수 씨만 좀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서운 감정이면 최근 업계에서 정확하기로 유명한 곳 아니냐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살짝 달라졌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준비해온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어요. 한빛건설이 가지고 있는 땅 47필지, 미분양 아파트 3개 단지, 건물 5동의 장부 가격이랑 실제 가치를 나란히 비교한 표였는데 장부에 1,200억이라고 적힌 자산들의 진짜 가치가 3,600억이라는 걸 근거를 하나하나 붙여서 보여줬거든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진수 씨가 먼저 이 근거가 정확하냐고 물어서 제가 땅마다 주변 실거래가, 개발 계획, 현장 실사 결과를 하나씩 설명했는데 특히 수도권 유유토지 12필지는 제가 지난 3년간 그 인근을 자문하면서 직접 밟아본 곳이라 시세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더니 진수 씨가 보고서를 넘기면서 표정이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소라 씨도 보고서를 보고는 이 수준의 작업은 큰 회사에 맡겨도 2, 3주는 걸리는 건데 이걸 이틀 만에 한 거냐고 물어서 저는 3년간 이 지역들 시세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남기신 30년치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이셨는데 진수 씨가 이 감정이 맞으면 자산을 팔아서 대출을 갚을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반박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다음 단계를 말했어요. 수도권 핵심 토지 5필지를 골라서 긴급 매각 협상에 들어가겠다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한솔자산운용 도현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도현 씨가 전에 한빛건설 수도권 땅이 저평가돼 있어서 사고 싶었는데 한빛건설이 안 판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땅들이 지금 매각 가능한 상태가 됐다. 오늘 안으로 현장 조사가 되겠느냐고 했더니 도현 씨가 서 대표가 감정한 물건이면 일단 보겠다. 사실 예전부터 눈여겨보던 물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진짜. 이 한마디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제가 3년간 쌓아온 신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 한 통으로 2,200억이 해결되겠느냐고 비아냥거리셨는데 준호 씨가 어머니한테 지금 다른 방법이 있으시냐고 27일간 컨설팅 회사마다 다 거절했지 않으셨느냐고 딱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고 회의실을 나가셨어요. 그날 오후에 한솔자산운용 조사팀 3명이 수도권 5개 필지를 돌았는데 저도 같이 다니면서 땅마다 현황이랑 개발 계획, 수익 전망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했거든요. 근데 5개 필지 중에 한 곳이 예전에 공장이 있었던 자리라서 환경 오염 문제가 나왔어요. 한솔 쪽에서 잠깐 우려를 했는데 제가 아버지 노트를 뒤져서 그 땅이 15년 전에 환경 정화 완료 판정을 받은 기록을 찾아냈거든요.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되니까 한솔 쪽에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녁까지 5개 필지 조사를 전부 끝냈어요. 1일차가 끝나고 밤 11시에 한빛건설 회의실로 돌아와서 다음날 협상 전략을 짰는데 핵심은 이거였어요. 한솔자산운용이 5개 필지를 한꺼번에 사겠다는 의향서를
내일 당장 내게 하고 이 의향서를 은행에 보여주면서 상환 기한을 늘려달라고 하는 거였죠. 도연 씨가 조사 당일 밤에 이미 한솔 내부에 사전 보고를 올려놓은 상태였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건 도연 씨랑 2년간 같이 일하면서 쌓은 신뢰가 있었고 한솔 쪽에서도 이 땅들을 예전부터 사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2일차 오전에 한솔자산운용 본사에서 도연 씨랑 내부심의위원 3명이랑 협상을 시작했는데 한솔 쪽에서 매입 의사는 있지만 제 감정가보다 15% 낮게 부르는 거예요. 4시간을 붙었어요. 결국 매입가 1,200억, 본계약 후 60일 안에 잔금 지급 조건으로 의향서를 받아냈어요. 도연 씨가 협상 끝나고 하는 말이 솔직히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 속도로 안 했다. 지난 2년간 쌓은 신뢰 아니었으면 내부 승인이 하루 만에 안 떨어졌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2일차 오후에 의향서 원본을 들고 은행을 찾아갔어요. 한솔 자산운용이랑 1,200억 규모 의향서를 보여주면서 본 계약 후 60일 안에 돈이 들어오니까 상환 기한을 90일만 늘려달라고 했더니 은행에서 한솔 자산운용 신용도랑 의향서를 검토하고 나서 조건부로 유예를 해줬어요. 3일차 아침에 은행에서 공식으로 상환 유예 통보가 한빛건설로 날아왔고 이걸로 한빛건설이 부도를 넘긴 거예요. 직원들 사이에서 3일 만에 회사를 살린 여자가 누구냐는 이야기가 퍼졌는데 제가 준혁이 전 부인이라는 걸 아는 오래된 직원들은 입이 벌어졌대요. 시어머니는 부도를 넘겼는데도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복도에서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고개를 돌려버리시더라고요. 시댁 식구 중에 유일하게 준호 씨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근데요, 저는 이 3일 동안 자산보고서 말고 따로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었거든요. 최태준 횡령 경로랑 서진이가 연결된 증거를 정리한 파일이었는데 이건 아직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제 사무실 금고에 넣어뒀어요. 부도는 막았지만 이건 시작이었거든요. 부도를 넘기고 일주일 뒤부터 저는 한빛건설 공식 자문역을 맡아서 주 3일 본사에 출근하게 됐어요. 한솔 자산운용이랑 본계약을 60일 안에 마무리해야 했고 나머지 자산도 팔아야 했고 최태준이 빼돌린 800억을 어떻게 회수할지도 따져야 했으니까 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근데 제가 출근하기 시작하니까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불쾌해하시는 거예요. 회의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외부 사람이 왜 이렇게 자주 오느냐고 하셨고 제가 쓸 사무공간 배정도 거부하셔서 저는 구석에 있는 빈 회의실을 사무실로 썼어요. 임원들한테도 저를 회사 깊숙이 못 들어오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셨다더라고요. 회사를 사려놨더니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비좁은 회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경리부 직원 경순 씨라는 50대 여자분이 커피를 몰래 한 잔 가져다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6년 전에 사모님으로 이 건물에 오실 때 자기한테 항상 인사해 주셨던 거 기억한다고요. 이 건물에서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방해를 신경 안 쓰고 일에만 집중했어요. 한솔 자산운용이랑 본계약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최태준 횡령건에 대한 고발장을 법무팀장 소라 씨랑 같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소라 씨가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는데 제가 정리한 자금 흐름 분석을 보고는 부동산만 아는 줄 알았는데 회사 구조랑 돈 추적까지 이 수준이면 자기가 일하기 훨씬 수월하다면서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 소라 씨가 제 든든한 실무 파트너가 됐어요. 참, 고발장을 쓰면서 중요한 판단을 하나 한 게 있는데요. 서진이가 횡령에 같이 연루된 증거, 그러니까 해솔부동산 감사 이름이랑 서진이 계좌 정보는 아직 고발장에 안 넣고 따로 보관했어요. 왜냐면 서진이 걸 지금 드러내면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를 감싸려고 고발 자체를 방해할 게 뻔했거든요. 최태준 횡령을 먼저 확실하게 잡고 나서 서진이 건을 꺼내는 게 맞다고 봤어요. 자문을 시작하고 2주째 되던 날 검찰에 최태준 횡령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한빛건설 이름으로 고발하고 저는 자문역으로서 증거자료 제출이랑 진술을 맡았는데
검찰이 증거를 확인하고 바로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서진이 태도가 확 변하더라고요. 전에는 시댁 모임에서 당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일하는 회의실까지 직접 찾아온 거예요. 오빠 일이랑 자기는 정말 관계없다. 혹시 조사 과정에서 자기 이름이 나오면 오해 없게 해달라고 하길래 저는 검찰이 판단할 일이라고만 했어요. 근데 서진이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미 자기 이름이 어딘가에 있다는 걸 서진이도 알고 있는 거라는 직감이 왔어요. 자문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한솔 자산운용이랑 본계약이 체결됐어요. 한솔 쪽에서 본계약이랑 동시에 1차 대금 700억을 바로 보내줬고 저는 동시에 다른 땅 5필지를 따로 팔아서 500억을 더 마련했거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총 1,200억으로 은행 대출을 전액 갚았어요. 한빛건설의 빚 문제가 공식적으로 끝난 거죠. 대출을 다 갚은 그날 한빛건설 로비에서 직원 수십 명이 저한테 박수를 보냈어요. 경순 씨가 꽃다발을 들고 와서 서 대표님 덕분에 우리가 직장을 지켰다고 하는데 귀에서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6년 전에 이 건물에서 투명인간이었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시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제 공을 인정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오히려 자산 매각은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원래 우리 회사 자산이 좋았던 거라고 하셨대요. 준호 씨가 형수가 없었으면 회사가 없어졌을 텐데요 하고 반박했는데 시어머니가 됐다 하고 잘라버리셨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려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더 이상 기대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제 할 일에만 집중하기로 했는데 다음 단계는 남은 자산을 단계적으로 팔아서 회사 재물을 정상화하는 거랑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서진이 증거를 적절한 때에 꺼내는 거였어요. 자문 시작 2달째에 검찰이 최태준을 횡령으로 구속했어요. 가짜 회사를 통해서 800억을 빼돌린 게 확인됐고 최태준이 구속되자마자 일부 범행을 인정했거든요. 이게 경제뉴스에 나오면서 한빛건설 피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여러 언론에서 부도 직전 회사를 3일 만에 살린 자문력이 누구냐고 취재를 하더라고요. 저는 취재를 전부 거절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제 이름이 다 퍼진 뒤였어요. 최태준이 구속되니까 서진이가 시댁에서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만 서진이를 감싸시면서 서진이는 오빠랑 다른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준호 씨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서진이를 의심하는 눈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최태준이 구속된 뒤에도 서진이 증거를 안 꺼냈어요. 지금 꺼내면 시어머니가 은하가 며느리를 음해한다면서 저를 공격할 명분을 만들 거잖아요. 검찰 수사가 최태준에서 서진이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길 기다리면서 소라 씨한테 제가 가진 증거의 법적 효력을 한 번 더 확인받아뒀어요. 그 무렵 한빛건설 정상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한솔 쪽 잔금 500억이 추가로 들어왔고 나머지 자산 매각까지 합쳐서 600억을 더 확보했거든요. 회사 신용등급이 한 단계 올라가고 거래처 신뢰도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걸 주도한 게 저라는 건 한빛건설 직원이면 다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부정해도 한빛건설은 이제 저 없이는 다음 단계로 못 가는 상태가 된 거죠. 최태준이 구속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검찰이 최태준 추가 수사를 하면서 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는데 가짜 회사 3곳 계좌에서 최태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간 돈이 있는지 조사하다가 동해투자 계좌에서 서진이 개인 계좌로 7번에 걸쳐서 총 12억이 들어간 걸 검찰이 직접 찾아낸 거예요. 제가 넘긴 게 아니라 검찰이 자기네 수사로 발견한 거였어요. 검찰이 서진이한테 참고인 소환 통보를 보냈는데 이 소식이 시댁에 퍼지니까 시어머니가 바로 가족을 소집하셨어요. 서진이는 절대 연루 안 됐다. 오빠가 몰래 이름을 도용한 거라면서
가족 전원한테 서진이 편을 들라고 요구하신 거죠. 근데 이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네가 검찰에 서진이 이름을 넘긴 거 아니냐고 추궁하시는 거예요. 저는 검찰이 자기네 수사로 찾아낸 거고 저는 최태준 것만 고발했다고 사실대로 말했는데 시어머니가 안 믿으시면서 6년 전에 쫓아낸 게 후회된다. 그때 아예 입을 막았어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회사를 살려준 사람한테 할 소리예요? 근데 이 말을 옆에서 경리부 경순 씨가 들은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와서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직원들이 다 들었다. 다들 분개하고 있다고 전해주더라고요. 한빛건설 안에서 시어머니한테 등을 돌리는 분위기가 확 퍼진 거죠. 저는 검찰이 서진이 수사를 시작한 이 시점이 제가 가지고 있던 추가 증거를 낼 때라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이미 서진이랑 돈의 연결을 찾아낸 상태에서 제 증거가 더해지면 서진이 연루가 확실해지는 구도였고 시어머니가 은하가 서진이를 음해한다고 할 명분도 이미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소라 씨랑 같이 검찰에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해솔부동산 감사 이름에 서진이가 올라가 있는 등기부사본이랑 이 회사가 리조트 부지 땅 매입 중간에 껴서 돈을 빼돌리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었는데 서진이가 그냥 돈을 받은 게 아니라 횡령 구조 자체에 감사로 참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소라 씨가 돌아오면서 이 자료를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느냐고 물어서 처음 자산 분석할 때부터라고 했더니 그걸 3개월이나 품고 있었던 게 최태준 건을 먼저 확실히 하려고 그런 거였구나 하고 바로 이해하더라고요. 검찰이 추가 증거를 보고 서진이 소환 일정을 앞당겼는데 서진이가 검찰에 가서 오빠가 시킨 대로 이름만 빌려준 거고 돈은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대요. 근데 검찰이 서진이 계좌에 12억이 들어온 기록이랑 해솔부동산 감사 등재 사실을 들이밀으니까 진술에 모순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시어머니가 저한테 화를 내시는 사이에도 한빛건설 정상화 작업은 계속 돌아가야 했거든요. 저는 감정에 안 휘둘리고 남은 자산 매각 계획이랑 새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이어갔는데 한빛건설 직원들은 시어머니랑 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회사를 움직이는 게 저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터졌어요. 최태준이 추가 진술에서 말을 바꾼 거예요. 서진이가 해솔부동산 감사 역할을 자기가 원해서 한 거고 회사 운영에도 일부 관여했다고요. 이 진술이랑 제가 낸 증거, 검찰 자체 수사 결과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서진이 횡령 공모가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갔어요. 최태준이 말을 바꿨다는 소식이 퍼지니까 서진이가 시댁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됐어요. 준혁이는 서진이랑 한 집에 살면서도 말을 거의 안 했고 준호 씨는 대놓고 형수라고 부르기도 싫다고 했으며 부사장 정환 씨마저 서진이를 외면했는데 유일하게 서진이를 감싸는 사람은 시어머니 뿐이었어요. 저는 이때 시댁가족 전체가 모이는 자리를 요청했어요. 한빛건설 앞으로의 경영 방향이랑 자문 계약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는 명목이었는데 사실은 서진이 연루 사실을 가족 전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시키고 시어머니의 경영 개입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려는 거였죠. 시댁 대저택 거실에서 모임이 열렸는데 시어머니, 준혁이, 준호 씨, 부사장 정환 씨, 서진이까지 다 왔어요. 시어머니가 앉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빨리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먼저 한빛건설 정상화 경과를 보고했어요. 자산 매각으로 총 1,800억을 확보해서 대출을 전액 갚고 운전자금 600억을 마련했고 신용등급이 2단계 올라갔고 거래처 신뢰가 살아나서 새 수주도 재개됐다고요. 이게 제가 자문을 시작한 3개월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최태준 횡령수사 경과를 이야기하면서 검찰이 서진이 공모를 수사 중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서진이 해솔부동산 감사 등재 사실이랑 계좌 입금 내역을 가족 전체 앞에서 화면에 띄웠는데 서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족 앞에서 며느리를 모욕하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때 준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진이한테 이 자료가 사실이냐, 정말 몰랐느냐고 직접 물었는데
서진이가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인 거예요. 부사장 정환 씨도 시어머니한테 이건 더 이상 감싸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난생 처음으로 친동생한테서도 지지를 못 받은 채 입을 다무신 거예요. 저는 핵심을 짚었어요. 한빛건설이 이 지경이 된 원인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최태준이랑 서진이의 횡령이지만 둘째는 충분한 검증 없이 51% 의결권으로 2천억 투자를 밀어붙인 시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 개입이라고 직접 말했어요. 진수 씨가 당시 반대했다는 것까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반박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밀어붙인 투자가 회사를 망하게 한 거니까요. 저는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 주에 공식 이사회를 열어서 경영구조를 논의하자고 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실을 나가면서 한쪽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서진이가 보였는데 6년 전에 이 거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던 저랑 지금 고개를 숙인 서진이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가족 모임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가족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셨으니까 저한테 적대감이 극에 달한 거죠. 단순히 무시하는 걸 넘어서 저를 아예 밀어내려고 하셨는데 가장 먼저 하신 게 준혁이랑 준호 씨를 따로 불러서 저 여자는 회사를 도운 게 아니라 장악하려는 거다. 지금 손 안 끊으면 회사를 통째로 빼앗긴다면서 선동하신 거예요. 특히 준혁이한테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셨어요. 은하한테 끌려다니면 평생 그 여자 밑에서 산다. 네가 이 집 아들이냐, 그 여자 부하냐 라고 하셨는데 준혁이가 이 말에 흔들려서 며칠 동안 저한테 연락을 끊었어요. 저는 준혁이 태도가 변한 걸 눈치챘지만 솔직히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준호 씨는 달랐어요. 형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파산해서 법원에 앉아 있을 텐데 무슨 소리냐면서 안 넘어갔고 부사장 정환 씨도 현실을 보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건 내 회사고 내가 대주주다. 내 결정에 따르라고 고집을 안 꺾으신 거예요. 이틀 뒤에 시어머니가 몰래 큰 컨설팅 회사 두 곳에 연락하셨어요. 한빛건설 자산관리랑 경영자문을 맡아달라고 하신 건데 저를 대체할 사람을 찾아서 서은하 없이도 된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신 거죠. 이건 진수 씨가 저한테 귀뜸해줘서 알게 됐어요. 진수 씨가 그때 하신 말이 기억나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서 대표님을 못 믿었는데 3개월 동안 같이 일하면서 이분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시어머니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 안에서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시어머니 방해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였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컨설팅 회사를 알아본다는 걸 알고도 바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 회사들이 한빛건설 자산 현황을 보면 제 보고서 수준을 확인하게 될 거고 자기네가 대체할 수 있는지 판단할 거라고 봤거든요.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두 곳 다 거절했어요. 한 곳은 제 보고서를 보고 나서 현재 자문력의 분석 수준이 너무 높아서 자기네가 기여할 게 거의 없다고 공식 답변을 보냈고 다른 한 곳은 더 직접적으로 서은하 대표의 능력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업계에서 내로라 하는 큰 회사들이 제 실력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거절 답변이 이사회 전원한테 공유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몰래 하려던 교체 시도가 다 드러난 셈이죠. 사회이사 두 분이 대주주가 검증된 자문력을 제멋대로 교체하려 한 것은 경영 판단 실패에 이은 또 다른 독단이라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회계사 출신 사회이사 한 분은 시어머니의 경영 개입이 계속되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까지 말했고 부사장 정환 씨마저 대주주랑 경영 개입은 다른 거다. 이러다 소송까지 간다고 경고하셨는데 시어머니가 난생 처음으로 친동생한테서까지 견제를 받은 거예요. 같은 시기에 검찰이 서진이 정식 소환 조사를 끝냈고 기소 의견으로 넘길 거라는 소식이 왔어요. 서진이는 시댁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됐고 준혁이도 서진이랑 거의 말을 안 하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게 한꺼번에 겹치면서 시어머니가 삼중으로 현실에 부딪힌 거예요. 자기가 쫓아낸 가난한 며느리가 회사를 살렸고
자기가 자랑하면서 데려온 며느리가 회사를 망하게 했고, 자기가 교체하려 한 자문력을 업계 누구도 대체 못한다는 거잖아요. 시어머니의 권위가 가족이랑 이사회 양쪽에서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준혁이한테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두 컨설팅 회사가 거절한 답변서를 직접 읽은 준혁이가 며칠간 말이 없었는데 준호 씨가 준혁이한테 딱 한마디를 한 거예요. 넌 6년 전에도 어머니 말에 흔들려서 은하를 지키지 못했다. 지금 또 같은 선택을 할 거냐고요. 준혁이가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했는데 그날 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이사회 전날 밤에 준혁이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이혼하고 6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던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첫 마디가 미안하다 였어요. 어머니 앞에서 저를 지키지 못한 것, 이혼에 동의한 것, 6년간 연락 못한 것, 돈 문제 생기고 나서야 전화한 것, 며칠 전에 어머니 말에 흔들려서 연락을 끊은 것까지 전부 미안하다고요. 어머니가 은하한테 끌려다닌다고 하니까 순간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자기는 6년 전에도 흔들렸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더라. 준호 형이 또 같은 선택을 할 거냐고 했을 때 대답을 못했다. 이게 비겁한 거라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준혁이 얼굴을 보면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당신이 그때 어머니 앞에서 한마디만 했으면 됐었다고. 딱 한마디면 나는 3년을 더 버텼을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대답은 못하겠다. 나는 6년 전에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나왔고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 당신이 달라졌다는 걸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했더니 준혁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다음 날 이사회가 열렸어요. 안건은 한빛건설 경영구조 개선안이었는데 제가 발표한 핵심은 시어머니의 의결권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에 넘기는 거였어요. 사실상 시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 개입을 막는 안이었죠. 사회이사 2분, 부사장 정환 씨, 진수 씨, 준호 씨가 찬성했고 시어머니만 반대했는데 과반이 넘어서 통과됐어요. 그런데 표결이 끝난 직후에 준혁이가 손을 들었어요. 이사회에서 준혁이가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한 건 처음이었는데 어머니 경영 배제안에 자기도 찬성한다. 이 회사가 살아남은 건 은하 덕분이고 어머니 독단이 계속되면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했거든요. 시어머니 눈이 크게 떠졌다가 이내 고개가 떨어지더라고요. 35년간 쥐고 있던 회사 실권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이사회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서는 시어머니 뒷모습은 제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6년 전에 저한테 다시는 이 문턱 밟지 말라고 하시던 그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사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에 검찰이 서진이를 정식 기소했어요. 800억 전체를 같이 한 게 아니라 서진이가 직접 받은 12억에 대해서 기소한 건데 시어머니가 기소 소식을 듣고도 서진이는 억울한 거라면서 끝까지 감싸려고 하셨어요. 근데 준혁이가 어머니한테 이제 그만하시라고 증거가 다 나왔지 않느냐고 정면으로 말한 거예요. 이사회에서 어머니한테 한마디 한 이후로 준혁이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전에는 어머니 말에 고개만 숙이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고 하시니까 준혁이가 6년 전에 이랬어야 하는 건데 늦었다고 하더래요. 준혁이가 서진이랑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냈어요. 서진이가 횡령에 연루돼서 기소된 게 사유가 됐고 서진이 쪽에서도 더 다툴 게 없으니까 이혼이 빠르게 진행됐는데 서진이가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시댁을 나가게 된 거예요. 6년 전에 제가 캐리어 하나 들고 나왔던 그 현관을 서진이도 똑같이 지나서 나가는 거잖아요. 서진이가 시댁을 나가는 날 이야기는 나중에 준호 씨한테 들었는데요.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서 서진이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대요. 6년 전에 저를 내쫓으면서 다시는 이 문턱 밟지 말라고 당당하게 소리치시던 그때랑은 전혀 달랐고 이번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계셨다더라고요.
서진이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돌아보면서 자기도 이 집에서 행복하지는 않았다라는 말 한마디를 남겼대요. 솔직히 서진이가 한 짓은 용서가 안 되지만 저 집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나중에 서진이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태준이 숨겨놓은 재산 정보를 제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서진이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서진이가 나간 뒤로 시댁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며칠간 방에서 거의 안 나오셨는데 이사회에서 경영권을 잃고 자기가 데려온 며느리가 범죄자가 됐고 자기가 쫓아낸 며느리가 회사를 살린 사람이 됐으니까 68세의 시어머니를 무너뜨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안 나오시는 며칠 동안 부사장 정환 씨가 곁을 지켰는데 정환 씨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누나가 밥도 안 먹고 있다. 35년간 이 회사가 전부였던 사람인데 한꺼번에 다 잃으니까 많이 무너진 것 같다고 전해주셨어요. 근데 정환 씨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직접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수가, 네가 은하한테 한 짓을 나는 다 봤다. 밥상 따로 차린 것도, 명절에 거실에 못 들어가게 한 것도, 아이를 잃었을 때 전화 한 통 안 한 것도, 네가 쫓아낸 사람이 돌아와서 네 회사를 살렸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고요. 시어머니가 그 말에 처음으로 아무 대꾸도 못하고 우셨다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준혁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할 말이 있으시다고 오실 수 있겠느냐고요. 잠깐 망설였는데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시댁을 찾아갔어요. 6년 전에 다시는 이 문턱 밟지 말라고 하셨던 그 현관문을 제 발로 다시 열고 들어간 거예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6년 전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 거실에서 밥상을 따로 받고, 이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이 현관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갔던 그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는데 6년 전의 저랑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거실에 시어머니, 준혁이, 준호 씨, 부사장 정환 씨가 계셨는데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랑 달리 화장도 안 하신 얼굴이었고 일주일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더라고요. 제가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여러분, 68세의 재벌가 안주인이 거실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거예요. 제발 회사를 버리지 말아달라. 너 아니면 이 회사는 끝이라고 하셨는데 그 목소리가 6년 전에 저를 개 취급하시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랑은 완전히 다른 떨리고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면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6년 전에 이 집에서 밥상을 따로 받고 명절에 거실에도 못 들어가고 아이를 잃은 날에도 혼자였고 가난뱅이라는 말을 수백 번 들었고 마지막에는 5천만 원이랑 같이 쫓겨났던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눈물이 올라오려고 했는데 참았어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6년 전에 저를 가난하다고 개 취급하시던 거 기억하시냐고. 밥상도 따로 차리시고 명절에 거실에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아이를 잃었을 때도 전화 한 통 안 하시던 거 기억하시냐고. 그때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였다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잘못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일어나시라고 한 뒤에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회사를 버리지는 않겠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이사회 결정대로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으실 것. 그리고 한빛건설 직원들 앞에서 자기 독단적인 경영이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걸 인정하는 공식 사과를 하실 것. 시어머니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계시다가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준혁이가 주차장까지 배웅을 나왔는데 다시 함께하자는 말은 안 했어요. 대신 어머니 공식 사과를 자기가 주도해서 진행하겠다고 했고 기다리겠다던 약속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확인하고 차에 올라탔어요. 백미러로 주차장에 서 있는 준혁이가 보였는데 6년 전 시댁 현관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던 그때랑 같은 자세였지만 이번에는 눈물 대신 단단한 표정이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는데 아버지 감정노트 12권이 여전히 놓여 있더라고요. 첫 번째 권 첫 페이지를 펼치니까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아버지 글씨가 보였어요. 6년 전에 택시 안에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 울었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한 달 뒤에 준혁이가 약속대로 주도해서 시어머니가 한빛건설 전 직원 앞에서 공식 사과를 하셨어요. 자기 독단적인 투자 결정이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걸 인정하셨고 그 자리에서 저를 이 회사를 살린 사람이라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하셨어요. 300명 넘는 직원들이 저한테 박수를 보냈는데 경순 씨가 박수를 치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한빛건설은 제 자문 아래 자산 매각이랑 사업구조 개편을 마무리해서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최태주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서진이는 수사협조를 감안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도 서은감정 대표로 일하면서 한빛건설 상임 자문역을 겸하고 있고 사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낡은 노트 12권이 놓여 있어요. 가끔 이 노트를 펼칠 때마다 생각해요. 6년 전에 5천만 원이랑 이 노트만 들고 나왔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나를 개 취급하던 사람들이 이제 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그것 봐라.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했잖아. 하고 웃으셨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신 그날 통쾌했느냐고 물으시면 그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무릎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부엌 작은 상에서 혼자 밥을 먹던 첫날 밤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숟가락 든 손이 떨리던 그때가요. 시원하다는 감정보다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돌이켜보면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건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노트 12권, 그리고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그 한마디요. 저는 그걸 믿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을 밟았고 그게 결국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한 발씩 나간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든 거였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한테 무시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 말만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건 말이 아니라 시간이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버틴 시간이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 말씀만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야기도 듣고 싶거든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로 꼭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